completely different person, head down to my chest. 지금 영국 언론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유가 황당합니다. 이튼 칼리지, 처칠과 왕세자가 나온 바로 그 학교 학생들이 한국을 다녀오더니 돌아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100년은 뒤처져 있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발언이 온라인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영국 상류층 학부모들 반응은 당연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자존심 같은 학교에서 아시아 작은 나라한테 졌다고 인정한 꼴이니까요.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BBC 본사에 취재 요청이 정식으로 접수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완전히 뒤집힙니다. 한국 현지를 직접 밟은 BBC 다큐멘터리 국장, 이 사람이 취재를 마치고 돌아와서 한마디 던집니다. 21년간 내가 믿어온 전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학생들이 과장한 거라고 바로잡으러 간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안고 돌아온 겁니다. 대체 한국 땅에서 뭘 본 걸까요? 인천공항에서 500명이 줄을 섰는데 통제 인력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히드로 공항이었다면 보더포스 직원 30명에 경찰 10명은 배치됩니다. 그래도 줄이 꼬이고 투덜거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데 500명이 완벽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한국에 도착하고 5분 만에 목격한 장면입니다. 저는 그레이엄 릴리, BBC2 다큐멘터리 국장입니다. 21년 차. 이튼과 옥스퍼드를 거쳤고 카불의 폭격 현장에서도 카메라를 들었고 브렉시트 국민투표 밤에도 생방송 앞에 섰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놀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선진국이라면 영국, 프랑스, 독일이고 거기에 미국 정도. 한국은 삼성칩과 오징어 게임이 전부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이 의회민주주의를 발명하고 산업혁명을 시작한 나라인데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만이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있었는지를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편집 회의였습니다. 편집장 아서 뮤롤랜드가 느닷없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레이엄, 이튼스쿨에서 난리가 났어. 학부모회에서 BBC에 공식 취재 요청을 보내왔다. 한국 수학여행건, 자네가 가. 이튼 칼리지, 처칠, 보리스 존슨, 윌리엄 왕세자를 배출한 영국 교육의 정점입니다. 그 학교 식스스폼 학생 15명이 영국 교육부의 글로벌 교육 모델 비교 프로젝트로 한국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 돌아온 뒤 학교 게시판에 올린 글이 소셜미디어까지 퍼져버린 겁니다. 영국은 한국보다 최소 30년은 뒤처져 있다. 이튼 학부모들이 격분했습니다. 이 학부모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공작, 백작 가문의 시티 오브 런던 금융가 대표들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편집장 아서가 말했습니다. K-팝 때문에 애들이 홀린 것 같은데 가볍게 정리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볍게 다녀올 출장이라고요. 출장 전에 사전 취재를 했습니다. 영국 상류층 인사 몇 명을 만나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물어봤는데 대답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시티 오브 런던의 헤지펀드 매니저는 아시아 국가들은 규율은 있을지 몰라도 자유가 없지. 진짜 선진국은 규율 없이도 자유롭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했고 전직 주일 대사 출신 외교관은 감시와 처벌로 돌아가는 질서와 자발적 질서는 다르지. 영국이 후자의 원조야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동아시아학과 헬레나 워싱턴 프라이스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영국 학계에서 아시아 연구의 원로급 인물입니다. 화상 인터뷰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인정하지만 시민사회는 유럽에 비하면 갈 길이 멀어요. 50년 전만 해도 군사독재 국가였잖아요. K-팝과 삼성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을 다큐 도입부에 쓰려고 별표까지 쳐뒀습니다. 완벽한 전문가 코멘트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문제의 학생도 만났습니다. 에드먼드 캐번디시, 이튼 칼리지 식스스폼, 공작 가문 반계 16살 소년입니다. 매학기 스위스 알프스에서 스키를 타고 여름이면 프로방스 별장에서 지내는 집안이에요. 이 학생이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릴리 씨, 저도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어요. 유럽이랑 미국만 바라보며 살았거든요. 아시아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였어요. 그러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5분 만에 이튼에서 배운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6살짜리가 여행 가서 들뜬 거지. 하지만 에드먼드의 다음 말이 좀 걸렸습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데 수백 명이 완벽하게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히드로에서는 시스템이 돌아가도 혼란스러운데 여기는 감시도 통제도 없이 질서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을 못 믿어서 만든 거였구나. 사람을 못 믿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요. 16살짜리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만 믿기로 했습니다. 직접 보면 별거 아닐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12시간 비행 동안 노트북으로 다큐 구성안을 썼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뒀습니다. K-팝 세대의 환상. 이튼 학생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나? 결론도 정해뒀습니다. 아시아 문화에 매혹된 Z세대의 과잉 반응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다큐로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그 구성안을 영영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걸었습니다. 긴 비행에 지쳐서 빨리 호텔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장 앞에 도착하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50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유럽인까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통제 인력을 찾으려고요. 히드로 터미널 5라면 이 정도 인원이면 보더포스 직원 최소 30명에 경찰 10명은 배치됩니다. 그래도 말도 안 돼라고 외치는 사람이 꼭 있고 줄이 꼬이고 투덜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눈에 띄는 통제 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 구석에 공항 직원 2명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줄로 나뉜 대기선을 따라 사람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습니다. 앞사람과의 간격도 일정했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도 조용히 아이를 달래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에드먼드가 과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앞에서 중년 남자가 실수로 캐리어를 옆 사람 발등 위로 굴렸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히드로에서였다면 세상에가 터져 나오고 매니저를 부르는 소동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발을 밟힌 여성이 괜찮다며 손을 저었고 실수한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아무 소란도 없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무표정하지만 정중한 태도로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방문 목적을 묻고 체류 기간을 확인한 뒤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전체 과정이 1분도 안 걸렸습니다. 빠르지만 기계적이지 않았고 차갑지만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이미 수십 명이 모여 있었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자기 짐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짐이 나오면 재빨리 집어들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빠르게 비켜갔습니다.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려 애쓰자 옆에 있던 젊은이가 자연스럽게 도와줬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저는 21년간 BBC 다큐를 만들면서 전 세계 공항을 다녀봤습니다. 뉴욕 JFK, 런던 히드로, 파리 샤를 드골, 소위 선진국 공항들도 이 정도 질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감시도 통제도 없이 질서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에드먼드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시스템이 사실은 사람을 못 믿어서 만든 거라는 말. 16살짜리의 감상이라고 무시했는데 직접 보니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런던에만 수십만 대가 넘습니다. 우리는 감시로 질서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규칙을 세우고 벌금을 매기고 카메라를 달아서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런 것 없이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 감시 없는 질서, 그리고 그 밑에 하나를 더 적었습니다. 질문,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저는 그 질문 하나를 들고 서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하철을 타는 순간 그 질문은 더 깊어졌고 저는 런던 언더그라운드가 수치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시내 취재를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가장 가까운 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라고 알려줬습니다. 아침 8시,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운동복 차림의 노인들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좁은 인도였습니다. 런던 옥스퍼드 서커스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걸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걸었고요. 급한 사람은 빠르게 앞질러 갔고 천천히 가는 사람은 슬쩍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도 없고 안내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암묵적인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런던 거리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블록 걸으면 3번은 어깨를 부딪힙니다. 관광객을 욕하면서 비켜가는 게 출근 루틴이고 좁은 길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아서 미안하다. 잠깐만요가 쉴 새 없이 오갑니다. 그것도 점잖은 경우고 혀를 차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마찰이 없었습니다. 마치 안무를 짠 것처럼요.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경비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런던 튜브라면 어떻습니까? 역 입구마다 TfL 직원이 서 있고 대형 역에는 경찰이 상주합니다. 테러 경계 단계가 올라가면 가방 검사까지 합니다. 그래도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개찰구를 뛰어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카드를 찍고 지나가면 끝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여기서도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걸었습니다. 올라오는 사람들은 왼쪽을 이용했고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에만 서 있고 왼쪽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한쪽만 쓰지? 그런데 곧 이유를 알았습니다. 급한 사람들이 왼쪽으로 빠르게 걸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건 런던에도 있는 규칙입니다. 오른쪽에 서라. 런던 튜브의 에스컬레이터에도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그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매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관광객이 왼쪽에 서 있으면 뒤에서 잠깐만요가 점점 거칠어지고 혀를 차고 때로는 어깨를 밀치며 지나갑니다. 규칙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규칙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섰습니다. 누구도 왼쪽에 서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없었습니다. 규칙이 갈등 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닥에 노란 선이 그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선 앞에 두 줄로 서 있었습니다. 그 선이 정확히 지하철 문이 열리는 위치였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양옆으로 비켜서서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내릴 때까지 아무도 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차례대로 탑승했습니다. 런던 센트럴 라인 출퇴근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문이 열리면 전쟁입니다.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며 서로 밀치고 가방이 끼고 발 조심하세요라는 안내 방송은 배경음악일 뿐입니다. 역무원이 내리는 분 먼저 내려주세요를 반복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내 방송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했습니다. 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전화기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런던 튜브에서 들리는 소음의 절반은 통화하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여기서는 그 소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영국은 시스템으로 질서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법을 세우고 규칙을 만들고 CCTV를 달고 벌금을 매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규칙을 어기고 시스템은 끊임없이 사람을 감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질서는 감시 위에 세워진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질서는 달랐습니다. 감시도 없고 벌금도 없고 경비원도 없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800년간 자랑해온 매그나카르타 이후의 시스템,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만든 장치가 아니었습니까? 규칙이 없으면 사람은 혼란에 빠진다는 전제 위에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최소한의 안내만으로도 질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질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 규칙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 그런데 이 나라의 도시 인프라를 직접 목격한 셋째 날. 저는 크로스레일에 쏟아부은 200억 파운드와 20년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셋째 날 저는 인천 송도를 방문했습니다. 가이드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스마트 시티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말은 런던에서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크로스레일, 공식 명칭 엘리자베스 라인. 런던 동서를 관통하는 이 철도에 우리는 200억 파운드를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로 약 35조 원입니다. 구상부터 개통까지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도 개통 후 첫 해에 신호 장애가 수백 건이었고 일부 구간은 한참 뒤에야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로셔용 호풍이겠거니 했죠. 예쁜 조감도만 있고 실제로는 공사 중인 도시. 런던에서 수없이 봐온 풍경이니까요. 그런데 송도에 도착하자마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도로였습니다. 차들이 막힘없이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신호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해서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한다고요. 차가 많은 방향은 길게, 적은 방향은 짧게. 런던의 신호등 시스템은 스쿠트라는 것인데 1990년대에 설계됐습니다. 30년째 패치만 하고 있어요. 피카딜리 서커스에서 킹스크로스까지 택시를 타면 3km인데 신호에 걸려서 30분이 넘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런던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호가 살아 있었습니다. 교통 흐름에 맞춰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벤치가 있었는데 그냥 벤치가 아니었습니다. 팔걸이 부분에 태양광 패널이 달려 있었고 휴대전화 충전 포트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앉아서 쉬면서 전화기를 충전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벤치 옆에는 작은 화면이 있었는데 현재 기온, 습도, 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벤치 하나에도 이런 기술이 들어가 있다니. 런던 하이드파크 벤치에서 전화 충전을 한다고요? 좋은 농담이군요. 길을 따라 걷다가 쓰레기통을 발견했습니다. 평범해 보였는데 위쪽에 태양광 패널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이 쓰레기통은 내부 센서로 쓰레기가 얼마나 찼는지 감지한다고요. 80% 정도 차면 자동으로 청소 담당 부서에 신호를 보내서 수거해 간다는 겁니다. 런던 시내 쓰레기통은 테러 방지를 이유로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보이게요. 보안상의 이유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넘쳐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밤 소호 거리를 걸어보면 쓰레기통이 터질 듯이 차 있고 그 주변으로 봉투와 컵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누가 치우기 전까지 그 상태로 방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쓰레기통이 스스로 알려주니까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특별했습니다. 기둥 중간에 작은 상자가 달려 있었는데 대기질 측정 센서라고 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가로등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실시간으로 공기 상태를 측정하고 그 정보가 시청으로 전송된다는 겁니다. 특정 지역 공기질이 나빠지면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로등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런던에서는 가로등 전구 하나 갈아 끼우려면 카운슬에 민원을 넣고 석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에 어두운 골목에서 사건이 터지면 그제서야 난리가 나고요. 크로스레일에 200억 파운드를 20년 동안 쏟아부은 나라가 있고 도시 전체를 진흥화한 나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200억 파운드로 철도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들었는데 이 나라는 벤치와 쓰레기통까지 똑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감동받은 건 기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신호등 기둥에 작은 버튼이 있었습니다. 휠체어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누르면 신호 시간이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여유 있게 건널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인도에는 점자 블록이 깔려 있었고 음향 신호기도 있어서 신호가 바뀌면 소리로 알려줬습니다.
영국은 장애인 권리 법안의 선구자입니다. 평등법, 세계에서 가장 앞선 법률 중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실제로 런던의 접근성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만든 접근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온 접근성은 달랐습니다. 런던의 장애인 시설은 법이 요구하기 때문에 설치됩니다. 최소 기준을 맞추면 됩니다. 의무니까요. 하지만 송도에서 본 것들은 달랐습니다. 법적 의무를 넘어선 배려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 시간을 늘려주는 버튼, 가로등마다 달린 대기질 센서, 쓰레기통이 스스로 보내는 신호,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철학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입니다. 크로스레일은 런던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효율을 위한 기술입니다. 송도의 기술은 사람을 돕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감시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영국은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한국은 기술로 사람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술인데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세 번째 충격. 기술의 목적이 다르다. 그런데 넷째 날, 저는 대형 박물관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물을 보유한 박물관을 자랑스러워했던 제가 경복궁이라는 궁궐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넷째 날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는 대형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물을 보유한 박물관, 로제타석, 엘린 마블, 이집트 미라까지 인류 문명의 정수를 한 지붕 아래 모아놓은 곳입니다. 동양의 궁궐이 그것과 비교가 됩니까? 저는 속으로 비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이 압도적으로 낫다는 결론을 내릴 준비요. 그런데 경복궁에 들어서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형 박물관처럼 거대한 돔도 없고 그리스 신전 기둥을 본뜬 정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정하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건물의 처마 곡선, 기둥의 배치, 돌과 마당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이 세계의 것을 가져와 쌓아놓은 웅장함이라면 경복궁은 자기 것을 자기 땅에서 가꾼 우아함이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저는 비교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놀란 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궁궐 곳곳에 관광객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조용히 걸으며 구경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빨리 찍고 비켜줬습니다. 아이들도 뛰어다니지 않고 부모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출입 금지 구역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형 박물관에서는 어떻습니까? 로제타석 앞에서 셀카를 찍으며 소란을 피우는 관광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시물에 손을 대는 사람도 있고 경비원이 주의를 줘도 웃으며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세계적인 유물 앞에서도 질서는 경비원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경비원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도 관광객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봤던 것과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궁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하늘색, 노란색, 초록색까지 화려한 색상들이었는데 촌스럽지 않고 우아했습니다. 그런데 한복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영국인, 프랑스인, 중동인, 아프리카인, 동남아시아인까지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대형 박물관이 떠올랐습니다. 대형 박물관에는 이집트의 로제타석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엘긴 마블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베닌 브론즈가 있습니다. 전부 다른 나라 문화를 가져온 겁니다. 대영 제국 시절에 약탈했거나 좋게 말하면 수집한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세계는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엘긴 마블 반환을 수십 년째 주장하고 있고 나이지리아는 베닌 브론즈를 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다른 나라 문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 문화를 세계에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에게 한복을 입혀주고 함께 사진을 찍고 함께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빼앗는 문화와 나누는 문화. 저는 그 순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영국은 세계의 문화를 소유하려 했습니다. 배에 실어 런던으로 가져와 유리관 안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문화 강국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한국은 자기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져가라고 내어주고 입어보라고 건네주고 함께 즐기자고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세계인들이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문화 강국입니까? 궁궐을 나오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영국 문화를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한 적이 있는가? 대형 박물관을 자랑하면서 정작 그 유물들의 원래 주인은 무시하지 않았는가? 셰익스피어와 비틀즈를 내세우면서 정작 영국 거리의 무질서는 외면하지 않았는가? 한국 사람들은 자기 문화를 사랑하면서도 다른 문화를 존중했습니다. 빼앗지 않고 나누었습니다. 닫지 않고 열었습니다. 그게 진짜 문화 강국의 모습이라는 걸 저는 경복궁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경복궁에서 받은 감동은 서국에 불과했습니다. 5째 날 한국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한 순간 저는 이튼 칼리지가 왜 세계 최고가 아닌지를 깨달았습니다. 5째 날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에드먼드가 수학여행 때 다녀왔다는 그 학교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객관적으로 취재하려고 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튼 칼리지를 거친 사람으로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연간 학비 5만 파운드, 한화로 약 8천만 원입니다. 그 학비에 걸맞은 교육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공립학교가 이튼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교실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책상 배치였습니다. 책상이 일렬로 늘어선 게 아니라 4개씩 모여 있었습니다. 4명이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튼도 토론식 수업을 합니다. 튜터가 이끄는 소규모 세미나 형식이죠. 영국 교육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튼의 토론과 여기의 토론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수학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칠판에 적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풀면 될까요?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었고 선생님이 한 학생을 지목했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 있게 일어나서 자기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틀렸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튼 해설하면 어떻게 됩니까? 튜터가 즉시 오류를 지적합니다. 논리적으로 어디가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더 나은 답을 제시할 다른 학생을 지목합니다. 틀린 학생은 다음부터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실수는 곧 약점이고 약점을 보이면 경쟁에서 밀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시도였어요.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이 부분에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다른 학생들도 그 학생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어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선생님은 그것도 훌륭하다며 칠판에 적었습니다. 한 문제를 푸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이튼의 토론은 누가 더 논리적으로 상대를 이기느냐의 경쟁입니다. 디베이트 소사이어티가 학교의 자랑이에요. 상대방의 논리를 부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능력. 그것이 이튼이 가르치는 리더십입니다. 한국의 이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함께 답을 찾느냐의 협력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내고 조별로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모여 앉아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4명 중 1명은 수학을 잘하는 것 같았고 1명은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학생이 못하는 학생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설명해주며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이튼 해설하면 어떻습니까? 잘하는 학생이 혼자 풀어서 조의 점수를 올립니다. 못하는 학생은 기여할 게 없으니 구경합니다. 그게 효율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결국 그 조는 4명이 함께 답을 찾았고 모두가 기뻐하며 손을 쳤습니다. 못하던 학생이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 자기도 이해했다는 게 기뻤던 거겠죠. 쉬는 시간에 영어를 잘하는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너희 반 목표가 뭐냐? 그 학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원 합격이요. 모두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목표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대학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전원이 합격하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거 아닌가? 그 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같은 대학에 다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각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는 못하는 친구를 가르쳐 주고 특정 과목 잘하는 친구는 노트를 공유해요. 그러면 혼자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가르쳐 주면서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돼요.
혼자 공부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많이 배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튼의 목표는 옥스브리지 합격률입니다. 졸업생의 3분의 1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갑니다. 그것이 이튼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그건 경쟁의 결과이지 협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튼에서 친구의 노트를 공유한다고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경쟁 우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 학생들은 경쟁 우위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모두에게 이롭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참관이 끝나고 학교를 나오면서 저는 에드먼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마침 에드먼드는 방학을 이용해 한국을 다시 찾아와 있었습니다. 수학여행 이후 한국이 너무 궁금해서 혼자 다시 왔다는 겁니다. 6째 날 저녁, 저는 에드먼드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에드먼드는 제가 며칠간 한국을 둘러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묻지 않아도 알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왜 그런 글을 썼는지 이제 이해한다고. 에드먼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릴리 씨, 저는 이튼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배웠어요. 귀족의 의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베푸는 거죠. 그게 영국식 리더십이라고 배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튼 교육의 핵심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본 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었어요. 에드먼드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계속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 정장 입은 사람이랑 대학생이 나란히 서 있는 걸 봤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급 레스토랑 사장님이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대기업 간부가 버스에서 노인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이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결국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나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건 달랐어요. 아무도 베푼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에드먼드가 말했습니다. 릴리 씨, 진짜 교양은 뭘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튼에서 배운 교양은 포크 나이프를 어떤 순서로 쓰느냐,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느냐 같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교양은 달랐어요. 평범한 옷을 입고도 남을 존중하는 것, 아무도 안 볼 때도 줄을 서는 것,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게 진짜 교양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6살짜리한테 교양이 뭔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를 나온 21년차 BBC 다큐멘터리 국장이요. 에드먼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튼을 졸업하면 옥스브리지가 아니라 교육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식 협력 교육을 영국에 도입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하냐? 에드먼드는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난리였어요. 하우스메이트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부모님한테 실망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공작 가문의 아들이 교육학이라고요? 한국에 홀렸다고 배신자라고 욕먹었어요. 하지만 포기 안 했어요. 혼자서 수업 시간에 친구들 도와주기 시작하고 하우스에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3달 지나니까 1명, 2명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10명 넘게 같이 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위에서 명령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아래에서 한 사람의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에드먼드 같은 학생이 10명, 100명, 1000명이 되면 영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닐 겁니다. 누군가 먼저 시작했고 따라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그게 문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낸 걸까요?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시민의식에서 대영제국을 넘어선 걸까요? 마지막 날 저는 서울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받은 모든 충격을 하나로 꿰뚫는 답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배한결 교수를 만났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과 사회 변동을 30년간 연구해온 학자였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일주일간 이 나라를 돌아보면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공항에서,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학교에서 감시 없이 질서가 돌아가고 통제 없이 배려가 작동하고 경쟁 대신 협력을 가르치는 나라.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배 교수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릴리 씨, 196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79달러였습니다. 저는 잠시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380달러였어요. 한국이 영국의 18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영국이 비틀즈를 만들고 미니스커트를 유행시키고 스윙잉 런던을 즐기고 있을 때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나라가 60년 전에는 영국의 18분의 1이었다니. 배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국제사회는 한국을 포기했습니다. 복구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UN 보고서에도 한국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배 교수가 손가락을 세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입니다. 100년이 아니라 60여 년 만에 해냈어요. 전 세계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배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교육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쟁 직후 이 나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장도 없고 자원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이에요. 영국처럼 식민지에서 자원을 가져올 수도 없었고 미국처럼 광활한 국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 교수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모들의 집념이었어요. 폐허 속에서도 굶주리면서도 부모들은 자식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책은 샀습니다. 자기는 못 배웠지만 자식만큼은 배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에는 항상 함께라는 가치가 있었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살자는 거였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학교에 못 가면 동네가 나서서 돈을 모았어요. 한 집이 어려우면 마을 전체가 도왔어요. 그게 한국인의 DNA입니다. 배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릴리 씨, 1997년에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외환위기 말씀이십니까? 네, IMF 사태라고 부릅니다.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기업이 줄줄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배 교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한국 국민들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금을 모았습니다. 금이요? 네, 결혼반지, 돌반지, 금목걸이. 자기가 가진 금을 나라에 기부했어요. 집집마다 서랍을 열어서 금을 꺼냈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해서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되물었습니다. 350만 명이요? 네. 당시 한국 인구의 10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어요. IMF도 놀랐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라를 구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50만 명이 결혼반지를 기부하다니. 결혼반지가 뭡니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며 끼웠던 반지입니다. 그걸 빼서 나라에 내놓은 겁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까. 나 하나의 추억보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중요하니까. 영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브렉시트 때 영국 국민들이 뭘 했습니까? 서로 싸웠습니다. 탈퇴파와 잔류파로 나뉘어서 가족끼리 절교하고 동네가 갈라지고 친구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영국인은 분열했고 한국인은 결혼반지를 모았습니다. 그 차이가 60년의 차이를 만든 겁니다. 배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전에 맴돕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영어에서는 my라고 하는 것들을 한국어로는 우리라고 해요.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내 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교. 그게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영국에서는 내 집, 내 차, 내 의견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개인의 소유. 그것이 영국이 800년간 발전시켜온 가치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나라. 모든 것이 우리에서 시작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일주일을 정리했습니다. 인천공항에 500명,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 송도의 스마트 벤치, 경복궁의 한복.
학교의 협력 수업, 에드먼드의 눈물, 그리고 배 교수의 말.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이 나라는 폐허에서 시작해서 교육과 협력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리면서도 자식을 학교에 보낸 부모들의 집념이었고, 나라가 무너지려 할 때 결혼 반지를 꺼낸 국민들의 헌신이었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를 선택한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12시간 내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BBC에서도 손꼽힐 만큼 논쟁적인 다큐멘터리가 탄생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출장 전에 써뒀던 다큐 구성안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K-팝 세대의 환상. 이튼 학생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나? 그 파일을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12시간 비행 동안 쓴 새 구성안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다. 영국이 잃어버린 것.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 아서 뮤롤랜드를 찾아갔습니다. 아서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뭘 봤길래 그런 표정이야? 저는 노트북을 열어 구성안을 보여줬습니다. 아서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또 K-팝 이야기겠거니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읽어가면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공항 이야기에서 눈썹이 올라갔고, 지하철 이야기에서 고개를 갸웃했고, 학교 이야기에서 읽는 속도가 느려졌고, 금 모으기 이야기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거 3부작으로 만들자. BBC2 프라임타임 편성이다. BBC2 프라임타임. 저녁 9시 황금 시간대입니다. BBC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슬롯이에요. 아서가 그 시간을 내줬다는 건 이 다큐가 영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3주간 밤을 새워 편집했습니다. 인천공항 영상, 서울 지하철 영상, 송도 스마트시티 영상, 경복궁 영상, 학교 수업 영상, 한국에서 찍어온 모든 영상을 담았습니다. 내레이션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첫 회가 방영된 날 밤, 저는 편집실에서 실시간 시청률을 지켜봤습니다. 방영 시작 10분 만에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첫 회 시청률이 BBC2 연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은 일주일 만에 1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BBC2 다큐멘터리 역대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찬반이 격렬했습니다. 가디언지가 리뷰를 실었습니다. 영국의 자존심에 메스를 들이댄 다큐멘터리. 불편하지만 직시해야 할 현실. 데일리 메일은 정반대였습니다. BBC가 영국을 모욕하고 있다. 수신료를 내고 자국 비하 프로그램을 봐야 하나? 텔레그래프는 논쟁적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전체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펍에서, 사무실에서, 가정집 거실에서 한국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택시 기사가 저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한국 다큐 만든 사람이지? 우리 와이프가 보고 울었어. CNN 인터내셔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아서 한국에서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정말 통제 인력 없이 500명이 줄을 섰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21년간 다큐를 만들면서 본 것 중 가장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BBC 월드 서비스에서도 다뤘습니다. 프랑스 르몽드가 기사를 실었습니다. 독일 슈피겔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출장 전에 인터뷰했던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교수 헬레나 워싱턴 프라이스였습니다. K-팝과 삼성 말고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사람이요. 그녀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의 다큐를 3부작 모두 봤습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해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저도 변했으니까요. 이코노미스트지가 칼럼을 실었습니다. 제목이 기억납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은 유럽이 잃어버린 사회적 자본의 교과서다. 유네스코 교육국장이 제 다큐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교육 정책 담당자들이 봐야 할 다큐멘터리. 한국의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가르친다. 그 글이 5만 번 넘게 공유됐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교육부 장관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관실에서 1시간 동안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관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는 태스크포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해 주십시오. 저는 다큐 프로듀서이지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직접 본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이튼 칼리지 학장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관찰이 옳았음을 인정합니다. 이튼 칼리지는 한국의 교육 철학에서 배울 점이 있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이튼 칼리지입니다. 600년 역사의 이튼 칼리지가 한국에서 배울 게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처치를 배출한 학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건 그저 눈으로 본 것을 카메라에 담은 것뿐인데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기쁘게 만든 건 시청률도 아니고 언론 반응도 아니고 장관 면담도 아니었습니다. 다큐가 나간 뒤 석 달이 지나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큐가 방영된 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국 곳곳에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런던 남부의 한 공립학교에서 전원 합격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협력학습 모델을 벤치마킹한 거였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가르쳐주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고 성적이 좋은 학생이 어려워하는 친구를 돕는 피어 튜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석 달 만에 학교 평균 성적이 올라갔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맨체스터의 한 쇼핑센터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 오른쪽에 서주세요 캠페인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원래 런던에만 있던 규칙인데 제 다큐를 본 매니저가 한국 지하철 영상에 감명받아 도입한 거였습니다. 매니저가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무 안내 없이도 지키는 걸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브리스톨의 한 중학교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협력의 날로 지정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경쟁 대신 협력을 가르치는 날, 시험 점수로 줄 세우는 대신 조별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서로의 기여를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작은 움직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에드먼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학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에드먼드를 따돌렸던 하우스메이트들이 이제는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튼스쿨 역사상 처음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가르쳐주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드먼드는 말했습니다. 릴리 씨, 다큐가 큰 힘이 됐어요. 저 혼자 말할 때는 아무도 안 들었는데 다큐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건 그저 네가 보여준 걸 영상으로 옮긴 것뿐이다. 에드먼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변했어요. 처음에 한국에 홀렸다고 화를 내셨던 분이 다큐를 보시더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계시다가 이러셨어요. 아들, 너가 옳았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공작 가문의 가장이 16살 아들에게 너가 옳았다고 말한 겁니다. 영국 귀족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7일간의 이야기였습니다. 21년간 BBC 다큐를 만들면서 카불에도 갔고 브뤼셀에도 갔고 워싱턴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통제 인력 없이 500명이 줄을 서는 나라, 에스컬레이터 왼쪽을 비워두는 나라, 쓰레기통이 스스로 신호를 보내는 나라, 틀린 답에 칭찬하는 나라, 경쟁 대신 협력을 가르치는 나라.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선진국은 GDP가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가 긴 나라도 아닙니다. 시스템이 좋은 나라도 아닙니다. 시민의 마음이 높은 나라입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60여 년 전 한국은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 영국의 18분의 1. 국제사회는 포기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리면서도 자식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려 할 때 결혼반지를 기부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60여 년 만에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감시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영국은 시스템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BBC 다큐멘터리 국장 그레이엄 릴리의 한국 7일간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 유엔이 100년이 지나도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한 나라,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려 할 때 350만 명이 꺼내놓은 결혼반지 227톤. 그 반지를 빼는 손은 떨렸을 겁니다. 평생의 약속이 담긴 반지를 내려놓는 마음은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 것보다 우리 것을 선택했습니다. 묵묵히, 조용히,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튼 칼리지 학장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관찰이 옳았음을 인정합니다. 600년 역사의 이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영 제국의 후예들이 인정한 겁니다. 시스템보다 강한 것이 있다는 걸, 감시보다 깊은 것이 있다는 걸.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세계가 한국을 어떤 나라로 기억하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함께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굶주리면서도 학교를 세운 나라, 결혼반지를 모아 나라를 구한 나라, 그리고 감시 없이도 질서를 만들어낸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